씨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성질은 항상 이하림 씨가 빨랐습니다. 아주 강직한 사람이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이하림한테 같이 하자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하림은 거절하면서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랬다 하겠다면 당연히 신고를 하는 게 민주국가 우리는 의무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쿠데타가 성공하는데 무혈이 되는데 협조한 사람들이 요구 장군총장, 총리, 대통령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진압군이 동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본 사령관은 당시에는 3군이 없었으니까 1군, 2군인데 우리 병력의 한 80%는 1군 소속이었습니다. 1군 사령관의 조치가 가장 중요한데 결국 한 3일 있다가 그 1군 사령부에 혁명에 협조하던 648기생들이 그냥 이하림 사령관을 체포해가지고 서울로 데리고 와버립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5.16 군사혁명이 안정적으로 일단락된 것이죠. 그때 맥그루드 사령관과 함께 여기 그린 대리대사가 있었어요. 대리대사입니다. 그린 대리대사와 맥그루드 사령관은 합법적인 정부를 무너뜨린 이 군사 쿠데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 국무성에 지시받고 오는 아니고 일단 성명을 먼저 발표를 해요. 그런데 미국 워싱턴에서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워싱턴이라면 국무장관, 그 다음에 국방장관이죠. 두 사람이 그리고 합참의장인데 정보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게 진압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장면 총리가 저렇게 무기력한 입장에서는 도저히 진압도 안 되고 설사 진압을 하려고 할 경우에 필요를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면 총리의 무기력한 상태에서 한국이 계속 불러갈 경우에 공산 세력을 제어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회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5월 18일쯤 되면은 미국에서 결심을 합니다. 기정사실로 인정을 해주기로 하면서 대사하고 유엔사령관한테는 앞으로 마음대로 성명 발표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자들한테는 그린 대사와 유엔사령관이 발표한 성명은 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인 것이다 하면서 한발 물러나요. 그리고 5월 18일 날 육군사관학교를 선두를 해가지고 공군사관학교 선두해가지고 혁명 지지 시가행진을 합니다. 혁명 지지 시가행진. 시가행진을 하도록 이렇게 부추긴 사람이 바로 전두환 대위, 이상문 장관 이런 분들이죠. 김종필 씨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혁명 지지 시가행진을 한 거에 또 국민들한테 많은 느낌을 준 것입니다. 이때 만약 5.16 혁명에 반대해서 들고 일어나야 될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들, 고등학생. 왜냐하면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를 주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4.19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아마 데모를 하든지 반대 성명을 내든지 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그 학생들 1년 전에 그렇게 용감하게 시위를 벌였던 그 학생들 중 어느 누구도 5.16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건 또 뭐냐? 이런 거 다 종합해 보면은 5.16을 지지하는, 관용하는 여론이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 그게 민심을 바꾸고, 그게 군심을 바꿨다. 군인들의 마음도 바꿔줘 버렸다. 마찬가지로 지식인들도 5.16을 반영했다고 하는
장준하씨라는 분은 나중에 가면 이분이 박 대통령을 반대하게 되는데 권두원 5.16 혁명과 민족의 진로라는 이 6월로 사상계 권두원에서 장준하씨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는 황폐화하고 대중의 물질 생활은 더 한층 악화되고 사회적 부는 소수자의 수중으로만 집중하였다. 그 결과로 절망, 사치, 퇴폐, 패배주의의 풍조가 이방선을 풍미하고 있었으며 이를 틈타서 북한의 공산도당들은 내부적 혼란의 조성과 붕괴를 백방으로 박책하여 왔다. 절정에 달한 국정의 문란, 고질화한 부패, 마비 상태에 빠진 사회적 기강 등 우란의 위기에서 민족적 활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최후 수단으로 일어난 것이 다름 아닌 5.16 군사혁명이다. 4.19 혁명이 입헌 정치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면 5.16 혁명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다. 이걸 장준하씨가 써줬다. 읽어보면 5.16 공약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장준하씨는 60대 말이 되면 박정희한테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장준하씨의 글에서 4.19와 5.16을 이 배치관계로 보지 않고 연속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4.19 혁명이 민주주의 혁명이라면 5.16 혁명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 책동을 타파하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다. 당시에 5.16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그 당시 기준으로는 꽤 반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미적인. 당시에 한국군의 상층부에는 영어를 잘하고 또 미군하고 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5.16 주도한 사람들은 그런 미국 사람들하고 별 교제도 없고 은근히 반감을 갖고 있는, 너무 간섭 많이 한다고. 우선 박정희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 고문관들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뭐 일비 간섭하면 아주 그것을 반발하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도했다. 당시에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쿠데타는 거의 다 민족주의를 기치로 되었습니다. 그 모델이 1952년에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나셀 혁명, 그 전으로 슬쩍 올라가면 케말 파샤의 터키 근대화 혁명, 이것을 5.16 주동한 사람들이 상당히 가슴 속에 새기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왜 무혈 쿠데타가 되었느냐 하면은 역사의 대세를 얻고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민심과 군심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세를 탔다. 역사의 대세를 탔다. 그러니까 저항하는 세력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저항하는 세력이 없었다. 왜 저항을 하느냐? 지금 쿠데타 일어나고 나면은 얼마나 저항을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당시는 민간인들이 오히려 군인들 보고 왜 가만히 있느냐? 이때 군대가 나와가지고 질서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군인들을 불러내려고 하는 인식이 있었고, 군인들은 더 했다. 1961년은 1953년 휴전이 이루어진 지 8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8년. 아직도 피를 흘린 기억이 생생하고, 그때 군 지휘관 장교들은 전부가 6.25 때 참여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 공산주의라고 하면 이를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장군 시대이 되니까 지하에 있었던 이 공산 세력 좌익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간 집회도 하고, 철없는 대학생들이 북한 청년들하고 만나가지고 통일을 논의하려고
하려고 한다. 이런 걸 보니까 등이 서늘해진 거죠. 등에 말하는 찬바람이 부는 거죠. 후방이 저렇게 불안했었거든요. 한때 대한 불안감이 군인들을 혁명 지지로 몰아가는 것이죠. 당시에 장면 정부는 선의는 있었어요. 장면 총리는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형제들이 다 학문적으로 또 종교가 된 사람들이 가지고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집안이에요. 또 마음이 아주 고운 사람이에요. 이 평화시에는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적을 강하게 제압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선의로서 대하면 안 되죠. 더구나 그것이 좌익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것은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이런 식으로 사생결단을 해서 질서를 잡아야 될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할 수 없게 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여당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야당은 사사건건 장면 총리를 반대했습니다. 동시에 학생들, 언론이 사사건건 정부의 비판만 하고 견제만 했습니다. 특히 언론 피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당시에 사입 기자들이 많았어요. 전국에 통신사가 한 300개가 됐습니다. 300개. 어떤 구매는 등록한 언론사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이 사입 기자들, 그래서 나중에 기자들이 5.16 나오고 나서 이 언론이 통폐하게 됩니다만 그때 기자들이 반성을 많이 합니다. 장면 정부를 무너뜨린 것은 우리가 동시다. 우리가 너무나 무자비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이런 꼴이 난 거 아니냐라고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부패와 무능 그리고 좌익들이 바로 이게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에서는 무능하고 부패했습니다. 장면 정부는 민주적 정부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되면은 부패도 없어지느냐? 민주주의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무능한 사람도 유능하게 되느냐? 아마 우리 지금도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만병통치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민주주의를 하면은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민주주의를 하면은 경제도 자동적으로 잘 되고 민주주의를 하면은 질서도 자동적으로 잘 잡히고 민주주의를 하면은 경제도 자동적으로 발전한다. 민주주의를 하면은 우리 집도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이미 민주주의 시대를 경험하고 나서도 그런 환상에 참으로 끼얹은 것이죠. 장면 정부가 아니라도 어떤 정부도 그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 하에서는 그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절대로 경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절대로 혼란을 수습해 주지 않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과 민주주의를 한 경험이 1960년이면 13년, 12년밖에 안 되는 거다. 어떻게 성숙된 국민을 양성할 수는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장면 총리는 행동에서 비겁한 점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결국 한국 역사의 희생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동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혈 쿠데타가 됐다. 역사의 대세를 타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무혈 쿠데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우리 출신 대통령이 32년 동안 하면서 비교적 피를 더 흘리게 될 것입니다. 피를 묻히고 집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를 비교적 덜 흘렸다고 했습니다. 전혀 흘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억울하게 사형된 사람들 몇 사람 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암살된 사람은 없어요. 박정희가 누구를 암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암살된 사람은 없습니다. 김경옥이는 아마도 김재규가 시켜서 암살을 했을 겁니다. 박정희한테 물어보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변화가 없다. 이게